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같은 가루 1kg을 우리는 30만원에 만들었고 일본은 그걸 6만원에 팔았습니다. 정확히 5배. 그런데 2025년 4월 그 5배의 벽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K뷰티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화장품 수출로 세계를 휩쓰는 나라.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가루는 50년 동안 100% 일본하고 독일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화장품은 세계 최고로 만들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재료는 남의 손에서 받아 쓰는 기묘한 모순. 이 모순을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2개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왜 K뷰티 최강국이 그 안에 가루 하나는 못 만들었을까요? 둘째, 왜 하필 2025년 4월에야 그것도 군산의 작은 중소기업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에선 50년 일본 독점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봅니다. 그 아래 동기로 들어가서 왜 한국 대기업조차 국산 원료를 외면했고 누가 그 벽을 강제로 부숴줬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로 가서 이 합격증 하나가 왜 K뷰티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그 시점에 정확히 맞춰 떨어졌는지를 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FDA의 GMP 합격증이 발행된 게 2025년 4월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K뷰티 대미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넘어섰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건 단순한 중소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2019년 우리가 배웠던 교훈을 누가 진짜로 실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태경그룹의 자회사, 태경 SBC라는 회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있어요. 지상파에서 K뷰티 수출 사상 최대만 떠들죠. 작년에 화장품 수출 104억 달러 돌파했다는 기사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루 한 톨이 누가 만든 거냐? 어느 공장에서 4번째 시도 끝에 단가를 어떻게 끌어내린 거냐? 이걸 짚어주는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차례로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선크림에도 종류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화학적으로 막는 방식,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그걸 흡수해서 열로 바꿔 날려버리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외선을 받아들인 다음 안에서 태워 없애는 소각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주고 무엇보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산호초를 죽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는 이런 성분이 든 선크림 판매를 법으로 금지했어요.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 현상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무기 차단제, 그러니까 물리적 차단제 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 FDA가 안전하다고 공식 인정한 무기, 자외선 차단 광물은 전 세계에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산화아연하고 이산화 티타늄, 끝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가지 광물을 손에 쥔 자가 세계 시장을 쥐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광물가루 뿌려서 빛 튕겨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이 50년 독점을 유지한 비밀이에요. 광물을 그냥 곱게 갈아서 바르면 얼굴이 백탁 현상, 그러니까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허옇게 떠버립니다. 옛날에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들떴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백탁이에요. 이걸 해결하려면 입자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까지, 그러니까 15에서 20 나노미터 수준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작게 쪼개는 게 아니라 크기를 일정하게 균일하게 깎아야 해요. 들쭉날쭉하면 빛이 제멋대로 반사돼서 또 허옇게 뜹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 광물 입자는 빛을 받으면 유해한 활성산소를 뿜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 하나하나의 표면에 아주 얇고 균일한 보호막을 씌워야 합니다. 이걸 습식 코팅이라고 부릅니다. 이 2가지 기술이 동시에 작동해야 비로소 투명하면서도 안전한 원료가 됩니다. 이걸 제대로 구현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일본 타이카, 이시하라, 독일 바스프 정도뿐이었어요. 약 2조 원 규모의 시장을 이 몇 곳이 수십 년간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황당한 부분입니다. 같은 1kg을 만드는데 한국 기술로는 30만 원, 일본 타이카는 6만 원에 팔았습니다. 5배 격차. 가격 협상이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칼자루는 전부 일본하고 독일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같은 국내 최고 회사들조차 일본이 부르는 가격에 일본이 주는 물량만큼만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 5배의 벽 앞에서 한국 어느 누구도 일본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한 사람이 정조준하기 시작합니다. 태경그룹의 김혜련 회장입니다. 이분의 이력이 좀 독특해요. 이화여대 경영학과 나오고 뉴욕 페이스 대학교에서 MBA 마치고 그러고 나서 FIT에서 패션 디자인까지 전공한 사람입니다. 1989년에 여성복 브랜드 아드리안드를 만들었고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한마디로 패션하고 디지털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화학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2014년 송원그룹, 지금의 태경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무기화학 소재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매주 화학 박사들하고 직원들 모아놓고 2년 동안 화학 공부를 했습니다. 바닥부터 파고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한테 물건 사가는 큰 회사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이 결론을 손에 쥐고 2015년 12월에 한 회사를 인수합니다. 산업용 산화아연을 만들던 삼부아연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당시 경영난에 허덕이던 회사였습니다. 금융가에서는 비웃었습니다. 패션 출신이 다 쓰러져가는 아연 회사를 사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런데 김 회장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아연 처리, 기초 기술, 그리고 이미 2011년부터 시작해둔 화장품용 산화아연의 잠재력이었어요. 단기 실적을 포기하고 회의적인 시선을 무시한 채 나노 소재 연구에 그룹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태경 SBC는 원래 산업용 산화아연을 만들던 회사라고 했죠. 이게 어디 쓰이느냐? 자동차 타이어 만들 때 고무에 들어가는 핵심 첨가제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브리지스톤, 콘티넨탈 같은 세계 최고 타이어 회사들의 이 원료를 오랫동안 납품해 왔습니다. 화장품 신소재라는 미래 사업이 돈을 벌어들이기 전까지 바로 이 전통적인 기초 사업이 매년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다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화려한 신사업 뒤에서 묵묵히 곡간을 채워준 뒷배가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 첫 결실이 2011년 화장품용 산화아연 양산 국산화입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지니카가 나와요.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두 핵심 원료 중 하나를 드디어 우리 손으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작 국내 화장품 대기업들이 이 국산 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면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검증이 덜 됐다, 신뢰가 안 된다, 안전빵이 좋다, 끝.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검증 부족이 아니라 검증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대기업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조 원짜리 프리미엄 라인의 핵심 원료를 바꾼다. 그것도 검증이 덜 된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만에 하나 품질 문제 터지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단가 몇 푼 아끼자고 그런 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사는 비싸긴 해도 수십 년 검증된 안전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질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압력을 가하기 전엔, 그리고 그 압력을 가한 게 누구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던 한국 대기업의 보수적 구매 관행하고 일본 원료사들의 카르텔, 이 두 구조가 동시에 깨지는 사건이 2019년에 터집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2019년 7월 일본 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합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어요. 그때 모든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반도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브라폴리이미드 이 세대 품목이 막히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전쟁터가 있었어요. 바로 화장품 원료입니다. 일본 원료 회사들이 선크림에 들어가는 나노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공급을 슬슬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물량을 제한하고 공급 승인을 지연시켰어요. 한국 화장품 대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춰설 위기, 그야말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기업들이 그제야 어떻게 했을까요? 구석에 처박아뒀던 태경 SBC의 샘플 박스를 황급히 꺼냈습니다. 부랴부랴 테스트를 돌렸어요. 결과를 본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본산보다 훨씬 싸고 게다가 투명도까지 더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산업을 무릎 꿇리려고 휘두른 칼이 오히려 한국 대기업이 국산 원료를 강제로 써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 기업의 통째로 넘겨준 자충수입니다. 한마디로 재발등을 찍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화장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100대 핵심 소부장 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24.9%로 6%포인트 떨어졌어요. 소부장 전체로 보면 2019년 17.1%에서 15.9%로 역대 최저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본이 가장 원하지 않았을 그림이 정확히 일본의 손에서 그려졌습니다. 산화아연은 그렇게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태경 SBC한테는 훨씬 더 높은 산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또 다른 핵심 원료 나노 이산화 티타늄. 이게 산화아연보다 기술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되게 높았습니다. 태경은 이 도전에 전북 군산을 골랐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절묘했습니다. 당시 군산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2018년 한국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 전체가 휘청이고 있었어요. 사람들 일자리 잃고 협력업체 줄줄이 무너지고 산업단지에 잡초만 무성했던 시기입니다. 다들 군산을 빠져나가던 그때 태경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침체된 군산에 약 200억 원을 들여 새 공장을 짓기 시작해요. 미래의 무기 차단제 시장을 내다본 과감한 베팅이었습니다. 4,000리터짜리 초대형 반응 탱크 8기를 배치해서 연간 240톤의 나노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공장만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가격이었습니다. 30만 원짜리로 어떻게 6만 원짜리하고 경쟁합니까? 그래서 태경은 기존 방식을 통째로 버립니다. 원료를 구하는 첫 단계부터 완전히 새로운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요. 비싼 특수 재료 대신 구하기 쉽고 저렴한 일반 원료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싼 한우로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진 요리를 일반 소고기로 똑같은 맛 내는 비법을 맨 땅에서 개발하는 도전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마스터키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자를 물리적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산성 물질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입자를 원하는 형태로 정교하게 빚어내는 단계예요. 이 단계의 미세한 조절이 백탁을 없애고 투명도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사투였어요. 단가를 줄이려고 무리한 실험을 반복하다가 실험실이 홀랑 타버릴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회사 임원이 직접 실험실이 다 타버릴 뻔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중국 광물회사 6곳을 돌면서 사온 샘플마다 티타늄 함량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원료가 바뀔 때마다 어렵게 맞춰놓은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좌절이 반복됐어요. 대량 생산을 목전에 두고 무려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보통 회사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30만 원짜리를 6만 원 수준까지 끌어내린 독자 공정을 손에 넣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두 번째 브랜드가 텔리카예요. 이로써 태경 SBC는 산화아연하고 이산화 티타늄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6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결정적 자산이 뭐였습니까? 판옥선이 아니에요. 판옥선을 만들 수 있는 남부 해안의 거대한 소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장인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진 쪽이 결국 이깁니다. 600년이 지났어도 산업의 본질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화장품이라는 무기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K-뷰티 강국이 그 무기를 만들 재료는 남의 손에 쥐어있던 50년. 그 재료를 우리 손에 쥐기 시작한 2019년 이후에 6년. 이 두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2020 본년 4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에 단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독점은 가격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성으로 유지됩니다. 대체 가능해진 순간 이미 깨진 겁니다. 이 한 줄이 50년을 설명합니다. 주류 매체는 FDA 통과를 단신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합격증이 K-뷰티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사상 처음 추월한 시점하고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 어디서 짚어주던가요? 안 짚어줍니다. 그저 K-뷰티 사상 최대 수출이라고만 떠들죠. 표면에서만 봅니다. 표면 아래 어떤 가루가 어떤 공장에서 4번째 시도 끝에 나왔는지는 안 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 2년 동안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12번 했다고 자랑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군산에서 묵묵히 4번째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일을 했는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이제 결과로 갑시다. 미국 시장이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선크림 원료를 만드는 공장도 약을 만드는 제약 공장 수준의 위생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FDA, GMP라고 하는데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극단적인 기준이에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경 SBC는 군산 공장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미 FDA 기준에 맞춰지었어요. 처음부터 세계 무대를 염두에 둔 판이었습니다. 2025년 2월에 FDA 실사단이 군산을 직접 방문했고 4월에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최종 실사 결과서가 발행됐어요. 6월 5일 공식 발표, 무결점에 가까운 합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시험 하나 통과한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독점하던 북미 시장에 한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입장권을 손에 쥐었다는 뜻이에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사들이 이제 대미 수출용 제품을 만들 때 비싼 수입 원료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바로 태경 원료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 2025년 3월에는 중국 NMPA의 신원료로 정식 등록도 마쳤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세계 가장 큰 두 시장에서 동시에 합법적 공급 자격을 확보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숫자로 어떻게 나오느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기준 K뷰티의 대미 수출 비중이 19.8%로 대중 18.3%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사상 첫 역전이에요. 2025년 11월 누계 화장품 수출이 104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게 역대 최대입니다. 2021년만 해도 중국 비중이 53.2%였어요. 4년 만에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전환의 물리적 토대 중 하나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공급 가능한 국산 원료의 존재예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죠. 2019년 그 단김이 식기 전에 누가 쇳불을 뺐고 누가 다시 일본에 손을 내밀었는지 2025년 숫자가 가른 겁니다. 국산화 성공을 박수치던 매체들이 정작 지난 2년간 대일 수입이 다시 늘던 흐름은 왜 비슷한 강도로 다루지 않았는지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톤이 달랐어요. 자, 이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5배 가격 격차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답은 단가 공정도 FDA 합격증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50년 동안 진지하게 안 던졌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이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 2019년의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을 기회로 바꾼 6년의 집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늘도 정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태경 SBC의 2025년 매출이 807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7억 6천만 원에 그쳤어요. 전년 대비 61% 넘게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여전히 산업용 산화아연이고 이게 국제 아연 시세의 출렁입니다. 부채 비율도 92.7%. 군산 신공장에 대규모로 투자한 부담이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국산화를 진심으로 응원해서 태경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일본 원료사하고 가격 협상할 때 유리한 카드로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분석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동아줄을 끝까지 잡고 올라간 게 첫 번째 시도였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 호랑이를 몇 번 마주쳤는지가 진짜 이야기예요. 4번 실패한 회사를 보고 비웃을 게 아니라 4번을 어떻게 버텼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번째에 성공한 그 회사가 5번째, 6번째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큰 질문 하나 남겨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크림은 깼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코팅, 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미세 충진재, 똑같은 나노 입자 정밀 제어 기술이 작동하는 다른 시장은 아직도 일본하고 독일이 쥐고 있어요. 다음 군산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군산을 만들 수 있는 정책 환경은 지금 갖춰지고 있는 걸까요? 2019년 불화수소 때도 2025년 CNC 때도 그리고 이번 나노 이산화티타늄 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엔 아무도 안 만들었고 위기가 오니까 6년 만에 만들었어요. 위기 없이는 안 움직이는 산업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진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국산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군산이 어딘지 같이 짚어봅시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이 이렇게 깊이 있는 산업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